이번 시간은 치과 임플란트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임플란트는 꽂아 넣다, 박다, 이식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수정량이 자궁에 착상될 때 임플란트라 하고 있어서 치과 임플란트를 이야기할 때는 덴탈 임플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확실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정의는 치조골 또는 악골 내에 생체 친화적인 메시체를 넣어 교합력을 부담함으로써 자연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의 정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 치과 임플란트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보철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크라운과 브릿지를 할 때 지대체의 삭제 및 부적합, 2차 오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통상적인 보철법으로는 양측 치아의 삭제 후 브릿지를 해야 하지만 아래처럼 치과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는 상실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을 만들어 양측 자연치아의 삭제 없이 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치아가 상실된 곳에 하나의 치아를 넣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부분 의치를 제작할 때도 지대체의 삭제 및 치아 및 치조골 손상, 이물감 등의 불편감이 발생합니다. 슬라이드에서 위쪽은 국소 위치로 보철한 모습을 보이고 아래쪽은 치과 임플란트로 보철을 제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소 위치로 제작했을 때 이물감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고 많은 불편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 임플란트로 수복했을 때는 마치 자연치아가 있는 것처럼 보다 편하고 그리고 저장력도 더 강한 보철로 수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마치 자연치처럼 치과용 임플란트로 보철을 수복한 모습입니다. 부분 무치약이거나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로 교정의 앵커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일반 보철물로 총이치를 제작할 때도 이물감 및 불편감, 제작 후 과다한 고릅스 야기 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치과용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고 국소 위치를 제작할 필요가 없으며 중간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개를 덮는 의치상을 제작할 필요가 없고 자연치와 비슷한 저장력을 가지며 치주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 기능적 회복이 가능하며 심미 부위에서도 재건이 가능하고 치조골의 기능적, 형태적 재건도 가능하며 교정치료의 앵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의 장점으로는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연 임플란트의 성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1986년 브레네망 연구팀의 토마스 알브렉슨과 자부는 성공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특히 그 전까지 1mm 동요도 성공이라고 했던 거에서 동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임플란트 주위에 어떠한 방사선 투과상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임플란트는 정상적인 오세 인테그레이션, 즉 골유착이 이루어져야 하고 알맞은 위치, 방향, 형태로 식립되어져야 하며 합병증이 없으며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완벽하게 재건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이 골유착, 보철, 심미, 유지, 합병증의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성공은 즉
골육착을 성공시켜야 하고 보철, 심미, 유지, 합병증이 없게 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의 성공의 조건에서 골육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정상적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이루어야 합니다. 골유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테이블하고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젠틀한 서저리, 세 번째로는 이미디어트 스타빌라이제이션이 필요하며, 네 번째로는 코렉트 클로저, 다섯 번째로 어프로프리에이트한 로딩이 가해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컴패티빌리티한 매트리얼을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재료는 주로 순수 타이타늄이 가장 많이 쓰이며 생물학적 친화성을 가지고 대기 중 노출 시 50에서 100 옹구스통 정도의 두께막의 산화막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표면 체류에 따른 골 접촉률을 보면 일렉트로파리시단 표면은 20에서 50%, 타이타늄 플라즈마 스프레이는 30에서 40%, SLA는 50에서 60%, HA 코팅은 60에서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표면 거칠기를 가져야 임플란트와 골은 많은 접촉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골 유착을 위한 두 번째 요소로 젠틀한 수술법을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목표는 최대한 외과적 원칙을 준수하여 수루 감염 발생을 억제하며, 그런 방법 외에는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압세틱 서저리, 스캐플 인스트루먼트 사용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드릴링 시 과도한 열 방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특히 43도씨를 넘게 되면 알칼라인 포스페이트가 파괴돼서 골이 파괴되기 때문에 드릴링 시 온도는 39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때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적절한 RPM으로 드릴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열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림과 같이 외부 주소와 내부 주소를 사용하여 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 임플란트 회사들은 외부 주소를 사용하여 드릴링 시 열 발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주소를 사용하여 열을 더 줄일 수 있으면 가능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골유착을 위한 세 번째 요소로는 이미디어트 스타빌리제이션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의 초기 고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수술 시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플란트가 5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을 경우에 섬유성 인테그레이션이 발생하여 동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는 식류프 초기 고정이 중요하며, 만약 5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의 움직임이 있으면 섬유성 막이 형성되어 임플란트는 실패하게 되고 골유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의 중요한 세 가지는 본 퀄리티와 퀀티티, 임플란트의 디자인, 수술,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본 퀄리티와 퀀티티는 초기 브레네마 연구팀의 레코멘과 자부에 의해서 구분하였는데, 타입 A, B, C, D, E로 골 양에 따라서 본 퀀티티를 구분하였고, 본 퀄리티는 피질골의 두께에 따라서 1, 2, 3, 4,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칼 미신은 골질을 D1, D2, D3, D4로 구분하였고, 오늘날 주로 사람들은 골질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임플란트를 심을 때 골질이 D1 본이냐, D2 본이냐, D3 본이냐, D4 본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아무래도 D1 본은 굉장히 딱딱해서 초기 고정은 좋지만 드릴링이 힘들 수 있고, D4 본은 마치 스티로폴 같이 푸석푸석해서 초기 고정이 어렵고 실패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성공적인 골유착의 요소로는 골래성 임플란트는 식립을 위해서 최소한의 8mm 정도의 골 높이가 있어야 하며 하치교 신경관의 거리는 2mm 이상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식립 후 첩설로 남아있는 골의 두께는 1mm 이상 확보돼야 임플란트 주위에 뼈의 흡수 없이 잘 유지되겠습니다. 초기 고정을 위한 본 퀄리티와 퀀티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면, 먼저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치밀한 골에서는 초기 고정을 얻기 쉽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한 드릴링 테크닉이 필요하고, 드릴링 시 오버히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리게이션과 드릴 샤프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드릴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30에서 40번 아니면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정도의 횟수의 드릴링을 사용한 후 드릴을 교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소프트한 골은 초기 고정을 얻기 어려워 골과 형성 시 오스테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셀프 탭핑으로 사입하여 고정을 얻어야 합니다. 골량은 가급적 8mm의 골 높이가 필요하고, 양질의 디자인된 임플란트 및 표면 처리가 좋은 임플란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요소로는 임플란트 디자인으로 테이퍼하거나 해부학적으로 치아와 유사한 형태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하고, 더블 스레드의 나사선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 고정을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수술 프로토콜을 잘 지켜서 수술해야 하며, 순차적 드릴링이 중요하고 골질에 맞게 드릴홀의 크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골유착을 위한 네 번째 주요 요소는 적절한 봉합이며, 봉합을 잘 해주어야 안전하게 임플란트가 치유되며 감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페리오스티알 릴리징 인시전을 충분히 주어서 텐션 프리하게 수처가 되어야 하며, 부착치은 확보를 위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 유착 성공을 위한 다섯 번째 요소로는 임플란트 로딩으로 적어도 2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 동안 동요가 없이 잘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의 이미디어트 로딩, 즉 식립 후 바로 로딩을 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임플란트와 골과의 유착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골유착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이제 두 번째로 임플란트 성공의 조건은 보철적으로 알맞은 위치와 방향으로 식립되어야 합니다. 보통 3.75 플랫폼의 브레네막 레귤러 플랫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아 사이 공간은 7, 8mm 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레귤러와 와이드 플랫폼 임플란트 식립 시 필요한 공간을 나타내어 주는 그림입니다.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 거리는 위 그림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어도 될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 공간을 3mm 정도 띄워 놓으라 그랬는데, 최소한
1.5mm 이상, 보통 2mm 정도 이상 띄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임플란트와 대합치와의 거리도 중요하며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서 적절한 높이의 임플란트와 대합치와의 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치부, 제2대구치,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상악 대구치와의 거리가 불충분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대합치와의 거리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임플란트의 성공의 조건은 임플란트의 심미입니다. 심미적으로도 치아와 유사하게 임플란트를 수복해야 되겠습니다. 성공의 네 번째 요소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주의함 없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했는데 계속해서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피가 나고 붓고 아프다면 성공적인 임플란트라고 말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임플란트 성공의 조건은 감염이나 비가역적 합병증이 발생 없이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술 시 하치혈관 침범으로 인해 감각 이상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임플란트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반드시 하치지혈관과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2mm 정도는 띄어지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새로운 혁신적인 분야로 기존 보철 양식에 비해 뛰어난 기능과 안정적인 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과적, 복철학적 충실한 기초를 쌓아서 오스의 인테그레이션을 충분히 이해하고 섬세한 수술 테크닉과 교합수복, 환자 관리 등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연구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골의 형태, 수술기술 함량, 골 생리, 임플란트 교합, 생체 조례학, 임플란트 디자인 등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임플란트 학술을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